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개봉한 지 50년이 넘게 흘렀고 사람들은 수백 가지 종류의 매체에서 좀비를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비 때문에 지겨워졌을 때 좀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좀비를 다룬 애니메이션, 오늘의 악거 리뷰는 학교생활입니다. 자, 말했다시피 좀비물을 50년 동안 넘게 봐온 우리에게 더 이상 좀비는 공포를 주지 못합니다. 공포라는 감정의 핵심은 평소와 다름,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인데 좀비 자체가 너무 익숙해진 우리에게 좀비물이 점점 안 먹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무엇이 특별한가부터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고생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도 특별하지만 그런 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이 좀비물의 핵심은 공포의 포인트가 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충격을 받고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좀비가 아니라 좀비를 대하는 주인공인 여고생들입니다.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극 중에서 좀비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무기를 들었다 한들 한 개인이 저 정도 인원수를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이 극 중에서 좀비의 스펙이 오히려 인간보다 후달립니다. 뛰지도 못하고 복잡한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이 포인트가, 되게 소름 끼치는 감정을 느끼는 포인트는 좀비 자체가 아니라 좀비가 지나간 배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애니메이션은 좀비라는 소재가 아니라 정신병이라는 소재를 우리에게 공포로 안겨줍니다. 굳이 정신병이라는 소재를 비중이 크게 다룬 거는 그래도 고증상의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이라는 소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개가 제멋대로가 되더라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정신병의 진행과 그 극복이 스토리의 흐름과 연관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쓸만하기 편한 소재인지 약간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타 다른 그런 소재들보다 정신병이 가진 속성 때문에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정신의학이라는 것은 미완의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학, 생물학에서 병이라는 증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과학의 영역인 만큼 체내의 수치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다라는 개념과 범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범주로서 병에 걸렸다 아니다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신의학이라는 게 범주화가 가능합니까?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제가 이쪽 분야의 교수님에게 직접 한번 질문을 해보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주신 이 대답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정신의학은 아직 무당의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신의학 관련 종사자분들이 비하한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오히려 미완의 과제가 있다는 것은 학문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자나 학도에게 있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정신병은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도 해주지만 공포, 충격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중 그런 큰 충격적 반전이 2번 나오는데 1화 자체가 하나의 반전을 이루어져 있는 화이고 6화에서 2번째 반전이 갑자기 훅 하고 나타납니다. 첫 반전은 이 애니메이션의 본질인 좀비와 정신병 요소를 잘 보여주는 거고, 2번째 반전은 그걸 넘어선 이 충격을 선사해줍니다. 이 반전까지 가는 과정이 참 굉장한 게 6화를 보기 전까지는 좀 구성이 허술하다 싶은 장면들이 확 이해됩니다. 그 허술함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한 게 맞습니다. 이 2번째 반전은 시각적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정말 장면이 충격적이라서 좋았습니다. 이 뒤틀린 음악이 계속 나와가지고서는 그 뒤틀린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반전을 잘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 얘기는 실컷 했으니까 제일 흥미로웠던 연출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화의 좀비 뚝배기가 깨지는 씬입니다. 좀비 뚝배기에 삽이 닿기 전에 컷으로 딱 끊어버리고서는 그 씬을 대신 으깨져서 과즙이 넘치는 토마토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2개의 샷을 연결해서 한 이미지를 만드는 이 연출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몽타주 기법의 활용이 참 재밌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어할 수 있는 씬을 깔끔하게 편집해서 심의를 낮추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좀비의 잔혹함보다는 삽으로 찍는 그 순간 여고생이 느끼는 공포와 그 호러 쪽에서 집중되게 됩니다. 특히 저 잔인한 씬을 툭 하고 컷으로 자른 연출은 좀비를 죽일 때마다 다른 화에서 되게 나타나는데, 되게 나중에 가면은 어떤 죽이는 장면을 생략하게 되면서 무감각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연출들이 정통파 좀비물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좀 실망시킬 수는 있지만 저는 꽤나 마음에 듭니다. 이 11화에서도 비슷한 몽타주 기법이 또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은 비슷하지만 뒷부분이 CD 플레이어가 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이 CD 플레이어라는 굉장히 작중에서 중요한 도구와 중요한 인물의 죽음을 연관짓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편집이었습니다. 2 연출 다 좋았는데 이게 원작 만화의 것을 그대로 구현한 것인지 애니메이션 감독의 센스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원작을 안 봤거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작중 인물 중 한 명이 계속 들고 있는 영어 소설이 스티븐 킹의 소설인데요. 이게 좀비물보다는
이 애니메이션이 호러물이나 공포물에 가깝다고 느낀 것이 소설 때문입니다. 뭐 좀 더 좀비물이라는 느낌을 살리고 싶었으면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좀비물인 소설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또 하나의 오마주가 있습니다. 5화에 나오는 포스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걸 보고 느낀 게 나는 전설이다입니다. 이 개랑 좀비가 나온다는 점에서 꽤나 유사하기도 한데 이 좀비에 대한 대우도가 비슷합니다. 10화 이런 대사가 나오죠. 쿠루미 선배가 다친 건 상대가 매구 언니였기 때문이었다. 여기 이 말에 숨겨진 전제라는 거는 평범한 좀비였다면 당해줬을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전설이다의 영화 버전 말고 소설 버전의 뒷부분이랑 같이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정신병에 대한 재미있는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7화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기억이 가진 애매모호함과 개와 사람의 감각 차이를 말합니다. 이 7, 8화 부분에 정신병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또 정신병을 인식론으로서 설명하는 게 굉장합니다. 이게 더 논의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식론 얘기를 실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내내 풍기는 분위기는 일본 문학을 오랜 세월 지배했던 허무주의의 그것입니다. 4화에 방에 틀어박혀서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물음과 그리고 그저 죽지 않을 뿐이라는 어떤 비관적 표현들이 그 절망을 선사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근본적인 결말은 살아있다는 건 멋진 거야 라는 결말입니다. 10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제는 그렇게나 맑았는데 오늘은 비가 내릴 것 같네요. 이는 평화롭고 루즈한 전개에서 긴박한 전개로 이어지는 서사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지만 허무주의의 내면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을 뿐이라는 허무와 살아있음의 멋짐이라는 진보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이 주제는 제가 한 달 내로 허무주의 영상을 통해서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이 어떻게 분석하는 거라든지 뭐 성우가 누구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할 겁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이미 많이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 리뷰는 남들이 한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이상하게 짝이 없는 거 맨날 다루고 있죠. 네. 생각보다 엄청 떠들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대단한 명작이고 막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자신도 이걸 보면서 막 그렇게 감동받진 않았어요. 그냥 논의할 거리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주저리 떠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던 말들이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프리즈마 이리아보단 낫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네. 뭐 아무튼 오늘 앞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파였습니다.